제1장 찾아온 그림자. 저는 요즘도 새벽 5시면 눈이 절로 떠져요. 나이 먹으니까 몸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방바닥에 떨어진 미세한 먼지 냄새, 좁은 부엌에서 김이 막 올라오는 국솥 냄새, 오래 쓴 나무도마에서 나는 습한 냄새까지 이게 제 하루 시작이에요. 국밥집 문 연지 30해가 넘었어요. 여기저기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국밥집이랑은 다르죠. 제 손맛 좋아해주는 단골이 아직도 많아서 요즘도 하루에 몇백 명은 드나들어요. 그러다 보니 수중에 돈도 좀 모였고 상가 건물도 몇 개 샀죠. 그런데 참 웃긴 게요. 가진 건 늘었는데 마음은 더 비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새벽에 가게 불만 켜놓고 혼자 멍하니 서 있으면 아,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집살이 때부터 남편은 뒤에서 지켜주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에게 맞아도 울어도 일 못한다고 구박받아도 남편은 늘 그러죠. 그러려니 해. 어머니 성격 모르냐. 그 말 참 별거 아닌데 사람 마음을 얼마나 무너뜨리는지 아세요.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경로센터 반찬 나눔 마치고 가게로 돌아가려는데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경희야. 그 목소리가 참 이상했어요. 낯선데 오래된 기억을 어딘가 건드리는 목소리랄까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헐렁한 점퍼에 낡은 모자 눌러쓴 중년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그 눈빛 왠지 익숙하면서도 달랐어요. 그 사람이 한 걸음 다가오더니 그러죠. 경희야, 오랜만이다. 나다. 오빠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릴 적 집 나가고 소식 끊긴 친정오빠. 진짜 그 오빠가 돌아온 걸까요? 근데 또 이상하더라고요. 이 사람 얼굴 제가 기억하는 그 오빠랑 좀 달랐어요.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건가? 아니면 제가 기억을 너무 미화한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오고 가는데 그 사람이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경희야,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 말 한마디에 제가 그동안 참고 삼킨 서러움이 죄다 목구멍까지 올라왔어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편이란 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꼭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제 심장을 콕 찌르더라고요. 근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한 게 불안한데 또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만약 이 사람이 진짜 오빠라면? 내가 그토록 찾던 피부치가 돌아온 거라면? 그 생각에 저는 잠시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은 제가 국밥집 한다고 하니까 먹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가게로 걸어갔어요. 그 사이사이 묻는 말들이 참 조용하고 슬쩍 제 기분 살피는 말투였죠. 어떻게 보면 정말 친오빠처럼요. 근데 또 어떤 표정들은 제가 기억하는 그 온순한 오빠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치 뭔가를 계속 계산하는 눈빛이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죠. 이 사람 정말 내 오빠 맞을까? 근데 아니면 또 어떡하지?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하늘이 마지막으로 내게 붙여준 인연일까? 첫날부터 이상했지만 그 이상함이 혹시 내 마음이 만든 불안이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더 괴로웠어요. 하지만요. 그때까진 몰랐어요. 그 이상함이 앞으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첫 신호일 줄은 말이에요. 마음이 조금 이상하게 두근거리네요. 이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실 거죠. 제2장. 익숙한 얼굴, 낯선 마음.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웃깁니다.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도요. 전 그 사람이 정말 오빠라 믿고 싶은 마음과 아닌 것 같은 이 이상한 느낌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이른 새벽 국밥집 불을 켜고
국물을 끓이려고 솥뚜껑을 열었는데 김이 확 올라오는 그 순간 어제 들었던 목소리가 또 귀에 맴도는 거예요. 경희야, 오빠다.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울렸어요. 아침 장사 끝나고 쉬려고 의자에 앉는데 문이 덜컥 열리더니 그 사람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어제보다 옷차림이 조금 더 깨끗해졌는데 어쩐지 그게 더 낯설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오빠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잠시 멈췄다가 말하더라고요. 그럼, 맞다. 너 많이 컸네. 그 대답이 이상했어요. 오빠가 어릴 적부터 저한테 하던 말투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오빠는 말수가 적고 쑥스러움 많아서 늘 눈을 제대로 못 마주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눈을 너무 똑바로 보더라고요. 그 눈 속에 뭔가 설명하기 힘든 무거운 게 얹혀 있는 것처럼요. 그 사람은 손에 잡힌 것처럼 제 어린 시절을 이야기해냈어요. 넌 어릴 때 감기 자주 걸렸지. 아버지가 무서워서 떨던 날 내가 대신 맞았지. 엄마가 돌아가신 날 네가 내 손잡고 울었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저 말들 맞아요. 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기록 찾아보면 알 수도 있는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진짜 가족이면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감정의 결이 묻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 기억은 정확한데 감정이 없었어요. 말하는 내용은 맞는데 말하는 느낌이 틀린 거죠. 그때 손님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 갑자기 딱딱하게 굳더라고요. 손님이랑 눈이 마주치자 허겁지겁 시선을 돌렸어요.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사람처럼요. 제가 물었죠. 오빠 누구 아시나 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주 빠르게 대답하더군요. 아니다. 그냥 사람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서 그랬다. 그런데 그 말투가 너무 급했어요. 늘어져 있던 분위기가 확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점심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이 갑자기 가게 뒤편 창고를 보더라고요. 그 눈빛이 이게 제일 이상했어요. 마치 집안을 살펴보는 사람처럼 뭐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려는 사람처럼 쓱 후고 지나가는데 제가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저녁 무렵엔 남편이 가게에 들렀어요. 제가 그 사람 얘기하자 남편은 인상을 팍 쓰면서 말했어요. 경희야, 너 지금 정신 차려. 요즘 사기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사람 돈 달라 그러지 않았냐. 제가 발끈했죠. 오빠를 왜 사기꾼으로 몰아. 남편은 한숨을 쉬어요. 너는 사람 너무 쉽게 믿는다. 또 속을 거다. 남편 말이 맞는 것도 같았지만 전 또 괜히 남편 편을 들기 싫었어요. 평생 제 편 들어준 적 없던 사람인데 왜 지금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까? 서운함이 먼저 치고 올라왔어요. 그 사람은 밤이 깊을 때까지 가게에 있다 가더라고요. 헤어질 때 경희야 내일도 볼 수 있지. 목소리가 아주 조용했어요. 근데 제 어깨를 잡는 손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세월이 사람 손을 이렇게 차갑게 만드는 건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더 있는 건가? 집에 돌아와 불만 켜놓고 혼자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루 종일 느꼈던 그 작은 이상함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아까 손님이랑 눈 피한 거, 창고 훑어보던 눈빛, 너무 정확한데 진짜 같지 않은 기억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오빠라 부르는 이 사람이 나보다 내 오빠를 더 잘 아는 전혀 다른 사람이면 어떡하지요? 그 순간 제가 쥐고 있던 국수 젓가락이 손에서 툭 떨어졌어요.
다리가 덜덜 떨릴 정도로 겁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내 마음이 저 사람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던 탓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어쩐지 내일 만나면 오늘보다 더 선명한 무언가를 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무서웠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찾아온 피부치의 그림자였으니까요. 제3장 스며드는 균열. 하루하루 장사를 하다 보면요. 사람 얼굴을 몇천 번은 보는 것 같아요. 누가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는지, 어떤 표정으로 밥을 먹고 가는지 그런 게 자연스레 눈에 들어오죠. 그런데 그 사람, 그러니까 오빠라 부르는 그 남자는 볼 때마다 뭐랄까요. 자꾸 제 마음속에서 익숙함과 낯설미 부딪혀서 두 개의 그림자가 계속 엇갈려 보였어요. 그날은 비가 잔잔하게 오던 날이었어요.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국밥집 간판 불빛에 반사돼서 반짝였죠. 이런 날이면 손님이 좀 뜸해지거든요. 저도 잠깐 숨 좀 돌리고 있었는데 또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비에 젖은 점퍼를 털면서 경희야 이러는데 저도 모르게 눈길이 그의 손등으로 갔어요. 내가 기억하는 오빠 손에는 어릴 적 쇠사슬에 긁힌 자국이 크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손등엔 작은 상처 흔적만 하나 있을 뿐이었어요. 너무 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게 더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었어요. 제가 물어봤죠. 오빠 손에 있던 큰 상처는 어디 갔어요? 그 사람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나이 들면 흉터도 흐려진다.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는데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어색했어요. 맞는 말인데 어쩐지 대답이 너무 준비된 것 같았거든요. 그는 비에 젖은 신발을 반쯤 벗고 국밥 한 그릇만 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국밥을 내놓는 순간 그 사람 표정이 어색하게 굳더라고요. 왜냐면요. 우리 오빠는 돼지 내장 냄새를 죽기보다 싫어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 향만 맡아도 얼굴을 찌푸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국밥을 아주 자연스럽게 훅훅 들이켰어요. 한 번도 싫은 표정 없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릴 때 내장 냄새 싫어했잖아. 기억 안 나. 그러자 그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나이 들면 입맛도 변한다. 그 말 자체는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그 말하는 톤이요. 마치 대답해 두어야 하는 문장을 읊는 느낌이었어요. 감정 없이 설명하듯 정답처럼. 그때 국밥집 문이 다시 열리고 동네 통장님이 들어오셨어요. 나이 좀 드신 편인데 동네 일이라면 빠삭하게 아는 분이죠. 그 사람이 우리 테이블 쪽을 슬쩍 보더니 낯선 남자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낮은 톤으로 물어보셨어요. 경희 씨, 저 사람 누구요? 낯이 좀. 저도 긴장하니까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아, 친정 오빠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남자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어요. 입가 주변 근육이 딱 굳는 느낌.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도 왜인지 모르게 또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아, 오랜만에 고향 얘기 들으니까 어색한 거겠지. 세월이 흐르면 사람도 변하니까. 하지만 통장님이 자리를 떠난 뒤 그 남자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묻더라고요. 경희야, 너 혼자 장사하면서 힘들지 않냐?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그 질문이 이상하게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남편도 시댁도 가족도 내 편이 아닌 세월. 늘 혼자 버텨온 제 인생을 이 사람은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마치 제 외로움을 쥐고 흔드는 느낌이었죠. 그가 이어서 말했어요. 경희야, 나도 많이 힘들었다. 너라도 날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기대려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들여다보고 그 틈을 파고드는 건 아닌가. 그런 어떤 서늘한 느낌이 등골 타고 내려갔어요. 근데 또 이상한 게 그 순간에도 제가 한쪽 마음으론 오빠가 정말 힘들면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 마음이 외로우면 제대로 판단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그친 골목길에서 나무 사이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데 갑자기 이상한 공포가 밀려왔어요. 저 사람, 정말 누굴까? 내가 그토록 찾던 오빠가 맞을까? 아니면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걸 이상하게 지켜보는 사람일까? 제가 문을 닫고 집 안에 들어왔는데 현관불이 켜지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오늘 하루 내 마음에 스며든 그 작은 균열이 내일은 더 크게 벌어질 것 같은 예감. 그 예감이 도저히 떨쳐지지 않더라고요. 제사장, 마음을 흔드는 손길. 사람은 참 묘해요. 아무리 의심이 들어도요, 그 의심을 덮어버릴 만큼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는 힘이 참 크더라고요. 그날도 그랬어요. 내 머릿속은 의심으로 꽉 차 있었는데 심장은 또 다르게 뛰고 있었어요. 그날은 아침부터 날씨가 꾸물꾸물했어요. 겨울비가 올까 말까 하늘이 잿빛으로 눌려있는 그런 날이요. 손님들 얼굴도 하나같이 무겁고 마치 세상이 다 숨을 참는 듯한 공기였어요. 저는 국물을 끓이면서도 계속 어제 본 그 사람 손등을 떠올렸어요. 흉터가 흐려진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 상처가 없는 사람을 내가 오빠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지 내 손에 남아있는 그 차가운 피부 감촉까지 묘하게 선명했어요. 점심을 넘긴 오후 국밥집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늘 그렇듯 그 사람이 들어왔죠. 근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다정해 보였어요. 표정이 부드럽고 말투가 살짝 낮아지고 그 부드러움 때문에 제 마음이 이상하게 스르륵 녹아내리더라고요. 경희야, 오늘은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냐. 너무 고생 많다. 그 말에 저는 잠깐 멍해졌어요. 평생 저에게 이런 말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시댁도 누구도 제 고생을 이렇게 직접 말해주는 사람. 정말 처음이었어요. 제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랬더니 그가 살짝 웃더라고요. 그 말없는 미소가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을 흔드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은 뜨끈한 국물을 한 숟가락 뜨고는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어요. 경희야, 네가 혼자 살아온 세월 내가 생각해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 말이 제게는 칼처럼 느껴지면서도 또 위로처럼 들렸어요. 서러움이 훅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조용히 국자를 내려놓고 말했죠. 오빠, 정말 오빠 맞아요.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내가 내 오빠다. 근데 그 대답이 너무 빠르고 정확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누가 정답을 알려준 것처럼요. 그러다 그는 불쑥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그 차가운 손길이 이상하게 제 손끝에서 심장으로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이 손, 내가 어린 시절 기억하는 오빠 손과는 너무 다르다. 근데 또 너무 오래 기다린 손 같아서 쉽게 뿌리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가 말했어요.
경희야, 나도 이 세월 동안 많이 힘들었다. 너라도 날 좀 도와줘야지. 그 말이 쿵 하고 떨어지는데 이상하게 제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도와달라. 이 말이 어째서 이렇게 갑자기 나오지.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느낌, 그게 아주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제가 물었죠. 뭘 도와드려요? 그가 눈을 피하지도 않고 너무도 똑바로 저를 보면서 말하더라고요. 나 요즘 사정이 어렵다. 경희야, 내가 도와주면 나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순간 저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내가 평생 찾던 오빠, 그 오랜 공백을 채워줄 사람이라는 기대.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내 삶과 내 돈을 향해 조용히 손을 뻗고 있다는 불안. 그날 저녁 남편이 가게로 와서는 또 말합니다. 경희야, 그 사람 수상하다고 했지. 이제 알겠지. 근데 전 그 말도 듣기 싫었어요. 남편은 평생 제 편 아니었는데 왜 지금 갑자기 오빠를 의심하냐고. 서운함이 목구멍까지 꽉 차서 그냥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가게를 나서면서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경희야, 다음에 이야기 더 하자. 그 말투 어딘가 너무 익숙해서 잠시 진짜 오빠가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문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불면서 가게 간판 불빛이 흔들리는 걸 보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번쩍했어요. 저 사람 정말 오빠 맞는 걸까? 아니면 내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에 누가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든 걸까? 그날 밤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도 몸이 계속 떨렸어요. 내일이 오는 게 조금 무서워졌거든요. 뭔가 더 큰 균열이 찾아올 것 같은 예감이 자꾸만 등을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제5장 사라진 약속.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설렘과 불안이 한 그릇에 같이 담겨 있으면 그날 하루가 얼마나 길고 버거운지 나이 들어보면 자연히 알게 되죠. 그날이 딱 그랬어요. 그 사람과 나눈 말들, 차가운 손길, 그리고 묘하게 몸에 스며드는 서늘한 기운. 그 모든 게 뒤엉켜서 밤새 잠을 설쳤어요. 다음 날 아침, 국밥집 문을 열어놓고 가게 앞을 쓸고 있는데 제 손끝이 괜히 떨어요. 오늘 올까? 오빠라고 부르는 그 사람 정말 다시 찾아올까? 아침 장사는 정신없이 지나갔고 점심 손님들이 물 흐르듯 빠져나가던 무렵 저는 어느새 시계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내일 보자고 말했으니까요. 그 시간이 슬슬 가까워졌는데 가게 문은 조용했어요. 저는 오랜만에 미용실에서 귀걸이 고무줄 사러 동네 편의점 가는 것처럼 괜히 손을 모아 쥐고 가맹점 스티커를 쳐다보았어요. 어떤 기대감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아니지, 내가 왜 이러나. 그 사람이 정말 내 오빠라는 확신도 없는데 봄날 햇빛에 눈이 멀어가는 듯한 제 마음이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오후 3시 여전히 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도 조용하고 연락도 없고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불길한 느낌이 올라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단골 아저씨가 들어오셨어요. 어두운 표정으로 국밥 한 그릇 시키고 숟가락을 두드리다가 그러더라고요. 경희 사장, 이상한 사람 좀 조심해. 어제 골목에서 이상한 남자가 사장 찾는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묻고 다니더라고. 그 말에요. 저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어요. 어제 그 사람, 그렇게 조용히 말하던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나를 묻고 다녔다고요? 아저씨가 말 이어갔어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자꾸 어디 사는지 묻고 가게 시간도 캐묻고
아무래도 의심스럽던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건 절대로 친오빠의 행동이 아니었어요. 오빠라면 제가 불편할까봐, 제가 혹시라도 놀랄까봐 먼 발치에서도 조심했겠지요. 왜 동네를 헤집고 다녔을까? 그 생각만 자꾸 머리를 찌르더라고요. 그날 밤 전 결국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근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만 반복됐어요. 여러 번 눌러봤지만 같은 말만 나오고요. 그 순간 마치 누군가 제 어깨를 꽉 끌어내리는 것처럼 심장이 툭 떨어졌어요. 그 사람, 왜 아무 말도 없이 연락을 끊었을까? 아니면 원래 오늘이 끝이었을까? 딱 여기까지만 접근하고 잠수를 타려는 계획이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서 집으로 돌아와도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창문 너머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장롱으로 가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엄마가 남긴 낡은 상자. 그 안엔 친정오빠 사진이 몇 장 있거든요. 색이 바래서 얼굴이 흐릿하지만 그래도 어디를 어떻게 봐도 제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얼굴과 비슷한 점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경희야, 내가 무서워하던 게 사실일 수도 있다. 그 소리를 떨쳐버리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더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제가 평생 피하고 외면하고 살아온 진실과 마주할 용기요. 그 사람의 모습, 말투, 눈빛, 그 모든 게 퍼즐처럼 뒤엉켜 있었어요. 근데 딱 하나 확실한 건 그 사람을 기다릴 이유가 오늘로 끝났다는 사실이었어요. 다음 날이 되면 전 뭔가를 찾아봐야겠죠. 내가 알고 있는 오빠, 내가 찾는 피부치, 그리고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사람. 그 사이에 있는 틈을 이제는 제가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 확인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뒤흔들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제6장 잃어버린 발자국을 따라 사람이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은 참 조용하게 찾아오더라고요. 천둥치듯 확 오는 게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서 묵직하게 가라앉는 느낌. 그걸 제가 느낀 날이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날이 유난히 흐렸어요. 골목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축축하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려오는 빨래 비누 향이 유독 싸늘하게 느껴졌죠. 국밥집 불을 켜면서도 제 손가락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전 결국 마음을 굳혔어요. 기다리지 않겠다. 이제 내가 직접 알아보겠다. 평생 살아오면서요. 늘 남의 눈치만 보고 상대가 움직이는 대로 맞추며 살았는데 이번만은 달랐어요. 그 사람이 혹시라도 오빠가 아니라면 제가 또다시 상처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점심 장사를 마치고 전 가게 뒤쪽 사무실에 들어가서 먼지 쌓인 상자를 하나 더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젊었을 때 직접 손으로 적어두었던 가족 기록 수첩이 있었거든요. 그 수첩에는 오빠가 실종되던 해 마지막으로 신고했던 날짜,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 어디서 찾았고 어디에서 끊겼는지 제가 몇 년 동안 모아놓은 기록이 다 적혀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종이가 축축한 손에 붙을 정도로 심장이 쿵쿵 뛰더라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빠는 보육원에서 발견 후 어느 병원으로 이송. 이후 행방불명. 그때 문득 예전에 아주 잠깐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어요. 실종된 노인이 한 작은 요양원에서 발견됐는데
기억을 잃어서 가족도 못 찾고 산다는 얘기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듣던 당시엔 그저 남의 일처럼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나이, 그 시기, 그 상태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전 결국 작은 핸드폰에서 번호를 찾아 눌렀어요. 근처 복지센터였죠. 저기요, 혹시 실종된 노인분들이 요양원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있나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직원이 잠시 검색하더니 답하더라고요. 예, 꽤 많습니다. 최근 몇 년간도 있었고요. 혹시 오랜 세월 전에 구조된 분들 기록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조용히 부탁하니까 그 직원이 제 이름, 생년월일, 관계를 확인하고 오래된 자료를 뒤져보기로 했어요. 제가 국밥집 뒷문에 앉아 전화기를 쥐고 기다리는데 손에 땀이 줄줄 흐르고 심장은 고무줄처럼 당겨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몇십 분 뒤 전화가 왔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레 말하더라고요. 김동규 씨라는 분, 기록이 하나 있어요. 20여 년 전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기억을 잃은 상태로 요양원으로 옮겨진 분입니다. 그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김동규, 우리 오빠 이름이었어요. 그 흔하지 않은 이름, 그 또렷한 느낌, 이게 우연일 리가 없었어요. 제가 간신히 목소리를 내서 물었어요. 지금 그분 어디 계세요? 직원이 알려준 주소는 우리 국밥집에서 차로 10분밖에 안 되는 곳이었어요. 평생을 찾아 헤맸던 오빠가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살아있었다는 뜻이었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버릴 뻔했어요. 마치 내 인생에서 잃어버린 조각이 갑자기 손바닥 위에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믿기지도 않고 무섭고 또 가슴이 터질 만큼 벅찼죠. 근데 그 감정 한가운데 어떤 섬뜩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요 며칠 동안 나한테 오빠라던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이지요. 그 사람이 알고 있던 우리 가족 이야기, 그 매우 정확한 정보들,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제가 떨리는 목으로 혼잣말했어요. 누가 오빠 기록에 접근한 걸까? 누가 그런 얘기를 저 사람에게 흘린 걸까? 불안이 가슴까지 차올랐어요. 전 결국 오빠가 있을지도 모르는 요양원 주소를 들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그 바람이 왜 그렇게 차갑고 왜 그렇게 무서운지 한 발 한 발 떼는 게 마치 절벽으로 걸어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분이 정말 내 오빠인지, 그리고 동시에 그제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 사람이 오빠가 아니라면 내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의 의도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면 나는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제7장 요양원의 문틈 너머. 요양원이라는 곳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 없었어요. 남의 집은 그래도 겉모양이라도 보이는데 요양원은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래서인지 문 앞에 서는 순간 심장이 아주 천천히 그러면서도 깊게 내려앉았어요. 그날 오후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어요. 건물 외벽에 달린 작은 간판조차 색이 바라서 흐릿하게 보였죠. 요양원 입구 자동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마치 오래된 문고리가 삐걱거리는 것처럼 귓가를 타고 들어왔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바닥 난방의 온기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공기가
훅 하고 느껴졌어요. 그 공기만으로도 여기서 오래 누워있는 분들의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흘러가는지 절로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안내 데스크에 서 있는 중년의 여성 직원에게 조심조심 물었어요. 저 김동규 님이라는 분 계신가요? 직원은 조금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기록을 확인해 보겠다며 자리를 비웠어요. 그 짧은 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졌을까요? 저는 손을 꽉 맞잡고 두 다리를 계속 굳혔다 풀었다를 반복했어요. 제 몸이 스스로 떨림을 진정시키려는 건지 아니면 무서워서 버티는 건지 스스로도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직원이 돌아와 말했어요. 네, 계세요. 지금 208호에 계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며 눈앞이 잠시 흐려졌어요. 제가 너무 오래 기다렸던 이름이 여기 있다는 사실, 바로 몇 걸음만 가면 평생 찾던 오빠가 누워있다는 사실. 하지만 같은 순간 이름 모를 두려움이 하늘처럼 짙게 내려앉았어요. 혹시 내가 생각하는 오빠가 아닐까봐. 혹은 그 사람과 똑같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을까봐. 직원이 저를 복도 끝으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기억을 많이 잃으셨대요. 사고 후유증도 좀 있고 말씀도 자주 못하시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 말이 갑자기 제 가슴 중앙을 후벼 파듯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손이 자꾸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만큼 떨렸어요. 문이 아주 조용히 열렸어요. 그 안에는 작은 창문으로 햇빛이 사선으로 들어오고 한 남자가 창가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머리는 백발에 가까웠고 얼굴은 많이 여윈데다 눈빛은 촛불처럼 흔들렸어요. 하지만 얼굴선 몇 군데, 입가에 습관적인 주름, 눈꼬리가 살짝 아래로 내려간 모양. 그 모든 게 제 기억 속 오빠의 면모와 희미하게 겹쳐졌어요. 저도 모르게 경이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새듯 흘러나왔어요. 그 남자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속도조차 마치 온 세상을 조심조심 건드리는 것처럼 느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눈동자가 제가 선 쪽으로 향했어요. 조금씩 조금씩. 저는 심장이 다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열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 그 떨림, 그 울림. 그건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아는 오빠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문이 살짝 열리더니 한 남자가 고개만 내밀었어요. 요양원 직원 명찰을 단 중년의 남자였는데 문틈 사이로 보이는 얼굴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는 순간적으로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아, 죄송합니다 하고 재빨리 문을 닫고 뒤로 물러났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듯 연결됐어요. 그 얼굴 어디서 봤더라. 언제였지. 내가 이 남자를 분명 어디선가. 그러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남자 얼굴이 며칠 전 내 국밥집에서 오빠라던 사람과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이상하게 시선을 피했던 바로 그 남자의 얼굴과 똑같았어요. 둘이 닮았다. 형제 같다. 아니, 형제일 가능성도. 순간 제 몸이 식어버렸어요.
내 오빠의 침대 옆에서 일하던 바로 그 남자. 그리고 내게 오빠라며 다가왔던 그 사람. 둘 사이에 뭔가가 있다. 뭔가 끔찍하게 이상한 연결이. 저는 이제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걸 마음 깊숙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이 들었어요. 이제 그 사람의 정체를 내가 직접 밝혀야겠다는 결심이요. 제8장 문틈에 남은 진실의 그림자. 요양원 복도 바람소리가 그날따라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창문 틈새로 들어온 겨울바람이 제 귓불을 스치는데 그 차가움이 마치 누가 손가락으로 조용히 여기 봐라 하고 짚는 것 같았어요. 저는 보호사 앞에서 말을 잃은 채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 사람, 며칠 전 내 국밥집 문틈에서 낯선 남자와 눈을 맞추고 황급히 눈을 피하던 바로 그 사람이구나.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때의 그 짧은 순간이 이미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빠 어떻게 지내셨나요? 보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고 이후 기억 대부분을 잃으셨고 말씀도 자주 못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심장이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생을 찾아 헤매던 오빠가 이미 많은 세월을 잃어버린 채 여기 누워 있었다니 그 사실이 가슴에 돌처럼 내려앉더라고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 머릿속엔 전혀 다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이 내 오빠의 기억을 나보다 먼저 알고 있었을까? 왜 내 오빠 이야기를 그렇게 정확히 말할 수 있었을까? 제가 잠시 숨을 고르고 물었어요. 혹시 오빠 기록이 외부로 나간 적 있었나요? 보호사는 딱 멈칫했어요. 그 어색한 정적 속에서 진실이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 그는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며칠 전에요. 오빠 기록에 접속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동생입니다. 전 숨이 막혀 손잡이를 꽉 잡아버렸어요. 보호사의 동생, 그 사람, 내 앞에 와서 오빠라고 불렀던 그 남자. 둘이 형제였구나. 둘이 한 팀이었구나. 둘이 내 인생을 건드리려고 했구나. 그때 제 심장에서 뜨겁고 서늘한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무서움인지 슬픔인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저는 결국 앉은 자리에서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그냥 눈앞이 흐려졌어요. 보호사가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제가 말리려고 했는데 시간도 없고 돈에 쪼들리니까 동생이 제 기록 아이디를 이용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이 제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동생 지금 어딨어요? 보호사는 입술을 꾹 깨물며 말하더라고요. 요양원 근처에서 지내고 있을 겁니다. 돈을 받아내려고 준비하고 있을지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꺼졌어요. 그 사람, 아직 내 근처에 있었구나. 아직 내 틈을 엿보고 있었구나. 그 순간 병실 문이 살짝 열리고 오빠가 누운 침대 안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경희야. 그 한마디에 내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 시간이 지나 저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된 걸까요? 저는 천천히 오빠 쪽으로 다가갔어요.
그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았지만 저를 향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오빠 나예요. 경희. 그는 떨리는 손을 조금 들어 올리려다 힘이 부족한지 다시 떨어뜨렸어요. 제가 얼른 그 손을 감싸 쥐었어요. 여전히 가볍고 차갑고 슬프도록 익숙한 손. 그 순간 병실 바깥에서 누군가 살짝 기척을 내며 도망치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어요. 아마 그 사람이었을 거예요. 나는 이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명확히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의 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 더는 피해 갈 수 없다는 걸 마음 깊숙이 느꼈어요. 제구장, 진짜 오빠의 이름으로 병실 창가에 앉아 오빠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손은 마치 세월이 바람에 깎여 남은 돌조각처럼 차갑고 약했지만 그래도 분명히, 아주 분명히 내 오빠의 손이었어요. 오빠는 천천히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다가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경희야, 늦었어,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얼굴을 들고 울지도 못하고 그저 조용히 그의 손등을 쓸어내렸어요. 그 순간 복도에 갑자기 발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경찰 제복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뒤엔 얼굴을 숙인 보호사가 보였어요. 경찰이 말했어요. 기록 유출 사기 미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호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앞을 지나쳤어요. 그 얼굴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지만 솔직히 이미 저는 감정이 다 소진돼 버린 상태였어요. 근데 그 순간 경찰관이 말했어요. 여기서 며칠 전 피해자분을 따라다닌 남성이 근처 모텔에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바로 체포하겠습니다. 그 남성, 바로 그 가짜 오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 한편에서 느리게 불이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끝나는구나. 긴 악몽 같은 며칠이 마침내 끝나는구나. 하지만 내가 가장 원하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의 처벌이 아니었어요. 이제라도 내 오빠와 다시 시작하는 거였어요. 경찰들이 보호사를 데려가는 동안 오빠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힘도 없어 보이는 손인데 어찌나 따뜻하게 느껴지던지. 경희야, 힘들었지. 전 울컥했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오빠, 이제부터는 내가 오빠 옆에 있을게요. 말을 잇는 순간 오빠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어요. 이렇게 오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결국엔 이 두 손이 다시 만나게 되는구나. 그때 문 밖에서 경찰 소란이 스쳤어요. 가짜 오빠가 붙잡힌 모양이었죠. 날 속였던 그 목소리와 얼굴, 내 외로움을 기회 삼아 조용히 파고들었던 그 눈빛. 이제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에서 사라져가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오빠에게 말했어요. 됐어, 오빠. 나 이제 안 무서워. 오빠 찾았으니까. 그 말을 하자 오빠가 아주 약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내 마음을 마지막으로 데워주는 불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요양원에서 나와 겨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찬 바람 속에서 엉켜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평생 외롭게 견뎌온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가족이 되어야겠다.
내 오빠를 지켜야겠다. 내 삶을 누군가가 아닌 내 손으로 다시 이어가야겠다. 긴 그림자 같은 시간을 지나 이제 진짜 가족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